안녕하세요. 영양만점 국어도시락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시험 특강 시작하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걱정하는 친구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와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일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우리 은나쌤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좀 얻어보자고요. 그리고 혹시 OT 안 듣고 온 친구들 있나요? OT는 꼭 들으셔야 된다. 특히나 우리 이 강의는요,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좀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게 좀 있거든요.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우리 OT 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듣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쨌거나 교환 챙겨 오셨죠? 자, 우리는 교환을 가지고 표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표현 단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나 상징, 그리고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었는데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햇빛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햇비부터 들어갈 건데요. 햇비의 학습 목표, 즉 포인트, 시험 포인트는 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 시험 대비 교환에서 맨 첫 번째 장은요.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건 정말 기본적인 바탕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유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비유를 보시면 비유라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 이걸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걸 우리가 원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관념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걸 일단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는 어때야 된다? 이렇게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서,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봄직한 그런 표현을 많이 예로 들었었는데요. 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다? 달이다. 얘가 원관념이죠. 이 달을 좀 더 맛깔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인 쟁반을 끌어들였는데요. 뭐가 비슷해? 둥글다 라고 하는 게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비슷한 대상을 끌어들여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좀 더 맛깔나게 표현하는 걸 비유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비유의 효과. 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즉 달이 둥글다 라고 그냥 심심하게 말하는 것보다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말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좀 더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고력과 상상력을 자극해서 흥미도 높여주고 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내용 정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햇비라고 하는 이 시를 살짝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 보면 뭐뭐처럼이라는 표현 때문에 맞아요. 직유법이 쓰였죠. 직유법이라고 하는 건 뭐뭐처럼, 뭐뭐같이, 마치 뭐뭐인 양 같은 이런 연결어를 넣어서 직접 비유하는 걸 직유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뭐뭐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직유법이 쓰였는데요.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볼게요. 할 수 있겠죠. 자,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 즉 원관념은 뭐예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햇비입니다. 햇비는 다른 말로 여우비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거다. 네, 해가 있는데 그냥 갑자기 잠깐 비가 소나기처럼 막 내렸다가 또 금세 없어지는 비를 우리가 햇비 또는 여우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햇비를 어디에다가 아씨처럼 내린다. 아씨에다가 빗대고 있어요. 그쵸? 자, 원관념, 보조관념이고요.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햇비도 잠깐 해가 있는데 잠깐 내렸다가
그치는 비고요. 아씨도요. 아씨 되게 수줍고 이러니까 얼굴을 막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짝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수줍은 듯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숨는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햇비의 모습을 어디에? 아씨에 빗대어서 좀 더 생생하게 그 느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맞아주자 다 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자라게 라고 했는데 일단 맞아주세요. 무엇을? 햇빛을 우리가 맞아주자라는 이런 표현인데 자, 누구 보고 햇빛을 맞자라고 얘기하는 걸까? 바로 아이들이에요. 즉 원관념이고요. 이 원관념은 아이들이야.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아이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옥수수 때처럼 크게 비를 맞자라는 건데 옥수수 때가 바로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옥수수 때는 길쭉하고 게다가 비를 맞으면 또 다음날 보면 금세 또 쑥 이만큼 자라 있잖아요. 이 옥수수 때가 비를 맞고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우리도 얘처럼 비를 맞고 쑥쑥쑥쑥 자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아이들과 옥수수 때는요 공통점이 뭐다? 비를 맞으면 무럭무럭 자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뭐처럼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역시나 직유법이었고요. 햇빛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디에? 옥수수 때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직유법이 쓰였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알롱 무지개. 이것도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잠시 확 내렸다가 사라졌어. 원래 우리 비 내렸다가 금방 사라지면 뭐가 생겨?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무지개가 생긴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 거야? 바로 하늘달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표현하려고 한 대상은 네, 무지개고요. 이 무지개를 무엇에다가 하늘다리에 빗대고 있는데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네, 무지개나 하늘달이나 즉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하늘다리를 말하는 거야. 둘 다 공중에 떠 있고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존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하늘다리는 무지개다라는 이런 표현이니까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자, 공중에 떠 있는 무지개의 모습을 무엇에? 하늘다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딱 보는 순간 아,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이고 어떤 게 공통점인지 어떻게 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네, 이번엔 직유법, 은유법 말고 의인법 볼게요. 어디?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햇님이 사람도 아닌데 햇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맨 마지막에도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에 님이라고 하는 그 님은 그치 우리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잖아. 이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또 웃는다 라고 말해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주제는 햇빛을 맞으며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이 사용됐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네, 아씨처럼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음보로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자,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 그리고 청유형 어미, 맞아주자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청유형 어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맞아, 여기는 한자말이 하나도 없이 다 순우리말로만 채워져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학습활동, 적용활동에 있는 내용들도 볼게요. 우리 이런 부분들도 학교 시험에서는 꽤나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서 공부해야 되겠죠? 일단 이 내 마음의 희망등은요. 수필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니? 바로 이 글의 글쓴이는 네,
작가인데 어렸을 때는 맨날 이런 백일장에 나가도 상을 못 탔던 거야. 나에게 재능이 없나? 라고 되게 낙심해 있을 때 선생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자 자, 꽃에 비유해서 나를 위로하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매화나무인가 그랬었는데 자, 먼저 피는 꽃에 대해서 꽃이 필 때가 되는데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그런 꽃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와 꽃이다 이런 식으로 눈길을 끌지만 그런 애들은 정작 어떻다?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피는 꽃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온 친구다. 즉 너는 지금 백일장에 자꾸 상을 못하고 그러지만 너는 먼저 핀 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일찍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꽃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될 나중에 핀 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친구를 위로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핀 꽃은 자, 이런 것들 즉 무엇을 의미한다? 어린 나이에 주목을 받게 된 사람. 하지만 나중에 핀 꽃은 오랫동안 노력해서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글쓴이가 선생님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게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노랫말, 광고, 속담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노랫말 인데요. 다가서지 못해 헤매고 있어. 좋아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뭐 등등등 하는데 여기에 어디 비유적인 표현이 쓰였을까? 아까 잠깐 보였는데. 자, 우리 둘의 마음처럼 또 있어요. 우리 마치 평행선처럼. 그치? 마치처럼. 이런 표현들, 이런 연결어들을 쓴 직유법이 이렇게 노랫말에도 사용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속담이에요.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벼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벼이삭을 통해서 벼이삭이 진짜 익을수록 즉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거 겸손해지는 것처럼 너희들 사람들도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만든 속담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은 도서관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광고, 문구,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즉 대중교통은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바쁜 일상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A는 B다, 은유법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 노랫말, 속담, 광고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햇빛 이렇게 내용 정리 다 해봤고요. 우리는 잠깐만 쉬었다가요. 고래를 위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고래를 위하여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햇비가 포인트가 비유였다면 이거는 상징이 중요하겠죠? 역시나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바탕 다지기 파트에 있는 상징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자, 상징은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어떤 내용, 즉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걸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랑, 희망, 평화, 우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없는 것들을 추상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걸 무엇으로?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나타내는 걸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화라는 건 추상적인 거죠. 평화의 상징은 뭐야? 비둘기야 라고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상징을 쓰게 되면요. 대체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즉 이 비둘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 같은 것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얘 원관녀, 얘가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게 뭐지라고 골똘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일단 효과는 독자의 머릿속에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맞아,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나타내니까 어때요? 구체적으로 상황이 그려지는 거고요. 작가의 이런 생각이 무엇을, 이런 사물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되니까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요. 사물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만 나타나고 얘는 안 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꾸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기억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 내용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이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라고 해서 청년이 청년다우려면 마음속에 희망과 꿈을 존재인 누구? 바로 고래를 품어야 한다. 즉 청년들은 고래 한 마리를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지. 즉 바다가 고래를 위해 푸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가끔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뭘 본대요? 별을 바라본대요. 별을 바라본다라는 거. 나도 가끔 내 마음속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라는 건데 고래와 나는 자 별은 내가 추구하는 거, 나의 어떤 이상향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중요하겠지? 자, 우리 이 시의 포인트는 상징이기 때문에 요 상징적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일단 푸른 바다입니다. 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래요. 즉, 푸른 바다는 고래가 있는 곳이죠. 또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즉, 푸른 바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또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 즉 고래를 위해 푸른 바다는 푸른색을 띠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른 바다는요, 고래가 마음껏 뛰노는 것, 그리고 고래라는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막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인생이나 청소년기의 삶,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푸른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자, 푸른 바다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상징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요. 이번에는 고래예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즉 푸른 바다에 살고요.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얘도 역시 마음속에 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고래도 가끔 별을 바라본대잖아요. 별을 바라보는 존재야. 그래서 이 고래는 꿈과 희망,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 즉 별을 바라보는 존재, 저 위에 있는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 추구하는 존재로서 푸른 바다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존재예요. 즉 꿈이나 희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푸른 바다. 즉, 이 청소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별은요, 밤하늘에 있고요. 나가 마음속에 고래를 위해 바라보는 대상이야. 즉, 저 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꿈, 목표, 희망, 이상 이런 자 청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상향,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징적인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꼭 기억해 두자고요. 상징적 의미는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도 기억해 줍시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시인은 특히나 우리 독자들 중에 특히 누구? 바로 청소년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 키워 라는 식으로 사랑하면서 꿈을 이루기를 이 시를 통해서 당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인은 독자들에게 사랑하면서 꿈을 이루기를 당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누구에게?
청소년들에게 사랑하면서 꿈을 이루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정도 우리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리고 상징 표현을 사용해서 시어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유사한 문장 형식을 반복했다. 그리고 푸른색의 색채어를 사용해서 시원한 느낌, 그쵸? 푸른색 이런 것들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활동으로 우리 어린 왕자라는 작품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것도 역시나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했었는데요. 자, 나는 보아구렁이, 원시림, 별등, 즉 이런 것들은 동심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야. 하지만 어른들은 보아구렁이, 원시림, 별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자나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만 관심이 있죠. 즉 어른의 세계고요. 눈에 보이는 세계고요. 정신적,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현실적, 물질적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이것을 상징한다. 이것들은 이것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잠시 쉬었다가요.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는요, 이번 시간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이란 작품을 통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글의 짜임은요, 처음 부분은 중학교 때 이야기, 즉 우리 할머니가 중학교 때 처음 치매에 걸렸다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중간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죠.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내가 잠들기 전에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즉 할머니는 어렸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주시고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정겨운 분이었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자, 그러다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죠. 그리고 무려 내가 수험생이 됐을 때, 고3이 됐을 때 할머니가 막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사람들 보면 놀아달라 그러고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랬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죠. 할머니께서 내 생물교과서를, 지금 나는 고3이라고, 그치? 나의 생물교과서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필기하고 정리해놓은 나의 생물교과서를 북북 찢어버려서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죠. 그랬을 때 엄마가 할머니와 내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품에 가서 안긴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볼까요? 글쓴이의 경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나를 챙겨주었고 할머니가 어린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나의 심리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근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시험을 앞둔 나의 생물교과서를 찢어놓으니까 어때? 낯설고, 즉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낯설고 불편하고 일단 교과서를 찢었으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고 할머니에게서 안기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내가 할머니를 할머니 막 요양원 가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자, 깨달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음, 알겠지? 자, 치매에 걸려 변해버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나를 보살펴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족인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면 자, 부끄러웠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라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보살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 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표현들 좀 기억해서 서술형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 들어야 한다. 알겠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글쓴이의 어떤 경험과 깨달음 요거랑 이 작품에 등장한 비유적인 표현이 이 두 개가 바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거든요. 자, 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에 푹 빠져들었다라고 했는데 호랑이들이 춤을 춘대요. 자, 동물인 호랑이를 마치 그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법? 의인법. 그래서 글쓴이의 순수한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 외계인이 내 침대 위에서 생물 교과서를 수제비 만들 듯 쭉쭉 찍고 있었대요. 자, 뭐뭐 하듯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이런 것들은 직유법이라고 했는데 교과서를 찢어 방안을 어질러 놓고 있는 할머니의 행동은 수제비를 만드는 행동에 빗대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저 순간 저 외계인이 UFO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 외계인은 누구니? 할머니. 그치? 그리고 UFO로 사라져. 이건 뭘까요? 할머니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요양원. 그래서 자 외계인과 UFO를 할머니와 요양원에 빗대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좀 더 외계인 UFO 되게 특이하잖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수필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깨달은 가족의 사랑 요거 기억해 두시고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 변화 우리 처음에 할머니에 대해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갖다가 낯설고 불편한 느낌 그러다가 화가 났고 나중에는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런 심리 변화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내용을 좀 더 인상 깊게 표현했고요. 그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단원 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 비유, 상징 그리고 경험과 깨달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2단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